오늘의 머릿말.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숫자의 밝은 사람과 숫자의 어두운 사람. 저는 숫자의 어두운 사람인데요. 놀랍게도 가끔은 덧셈조차 헷갈릴 뿐더러 돈과 관련한 일에도 별로 스마트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숫자로 이루어진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노력, 언젠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흔히 숫자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두고 문과형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 문과와 숫자는 별 관계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수많은 똑똑이들은 숫자에도 밝고 글에도 밝고 여튼 이것저것에 다 밝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와, 나도 저렇게 이것저것에 밝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모실 분 역시 제게 그런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만든 분입니다. 재무 덕후이자 비주류 경제학의 초강력한 진행자로 잘 알려지신, 또 책 비주류 경제학의 저자이기도 하신 이재용 회계사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초강력한 재무 덕후 이재용입니다. 네. 정말 이 재무 네. 회계 이런 것 관련한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는 것을 회계사님 콘텐츠를 보고서 진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회계 읽기를 재미있어 해주실 줄은 원래 몰랐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비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게 보여지는 일로 바뀌면서 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새롭게 아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진짜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예전에 어떤 계기가 페이스북에 그냥 뭐 베테랑 민족이 어떻네, 뭐 컬리가 어떻네, 뭐 사람들이 막 왈가왈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아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이렇다 했는데 그때 뭐 제가 팔로워가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팔로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이 사람들이 숫자에 목말랐구나. 네, 맞아요. 왜 목말랐냐라고 보면 이제 이런 카더라는 많은데 팩트가 그쵸. 명확하지 않은 거야. 네. 근데 숫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논쟁의 여지 없이는 팩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되게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요새는 많은 정보들이 해석된 정보는 많거든요. 그렇죠. 주로 기자분들의 어떤 썰. 그렇다더라. 내가 네. 누구를 만났는데 그렇다더라. 네, 이런 네, 얘기들이 네, 네. 많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쏠려다니는 게 쉬운데 진짜 알고 싶은 거는 이게 진짜야?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사실 비주류 경제학 찍으시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외적인 것들, 뭐 매출이 많네, 사람들이 줄을 잘 서네, 뭐 아니면 뭐 저기 뭐 나빴네, 좋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숫자의 매력이란 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이 사실, 특히 이제 재무제표는 회계 감사를 받아오거든요. 네. 즉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게 어떤 특정한 법칙에 의거해서 쓰게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이렇게 정말 그런 사람들의 어떤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라는 점에서 진짜 재밌게 즐겨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오늘 모실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회계사님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네.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작년 10월에 내신 책 비주류 경제학에 쓰여있는 소개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삼정 KPMG에서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했으며 현재는 파인드어스에서 스타트업 재무 컨설팅과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3프로TV의 언더스탠딩 채널과 토스의 머니그래피 채널에서 다양한 기업과 산업을 분석해 오셨고요. 특유의 통찰력과 재치로 동아시아 제1검이자 재무 덕후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재용 회계사님 콘텐츠 재밌게 보는 대한민국의 5천만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회계와 재무를 이해해서 재밌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신기하게도
설명을 듣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 보는 게 이렇게 재밌고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회계사님 통해서 참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요. 회계라는 언어가 회계사님께 중요해진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계기는 일단 회계사라서 그렇고요. 네, 회계사가 되기 전 내지는 회계사가 된 직후에도 회계가 이 사회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유달리 망하는 회사를 많이 만났어요. 그럼 망하는 회사를 많이 만나면 저 회사가 저렇게 어떤 누군가의 의사결정 때문에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서 그게 이렇게 숫자에도 반영되는구나를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통해서 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잘 의사결정을 했으면 안 망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항상 컨텐츠를 할 때도 좀 이렇게 약간 조언하듯이 대표님께 조언하듯이 약간 방송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위기 상황을 예측하고 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가 그 관점에서 이 숫자를 바라본다는 건 어떤 것인가라는 네.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항상 보면은 망하는 회사들도 네. 말씀하신 그런 숫자를 보면은 예측되는 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을 명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을 가질 수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잘 모르니까. 막 심지어 말을 해줘도 네.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물론 분석적으로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막 감에 따라 해서 잘 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이런 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숫자를 알게 되면 그래도 이제 성공 확률을 높인다고는 못하겠지만 실패 확률을 줄이는 거는 숫자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공격보다는 수비 쪽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네. 게 대박 나는 거는 감이거든요. 맞아. 대박은 네. 감, 운과 감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운과 감 두 가지여가지고 네. 이게 왜 터졌지를 분석하는 건 사실 어떤 면은 쓸모가 없는 게 그렇죠. 그거를 분석한다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게 아닐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요. 네. 네, 물닭볶음면이 왜 터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사후적으로 뭐 틱톡에 뭐 하면 된다 이런 걸 사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거를 어떤 상품인들 요즘 세상에 틱톡에 하지 않는 상품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터지는 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대박 상품이라고 하는 거, 대박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운과 감이라는 게 중요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망하지 않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숫자의 민감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보통 망하는 회사는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 그런 안 좋은 어떤 사례들이 쌓입니다. 즉 기업이 돈이 많고 잘 나가요. 근데 그거 믿고 난 원래 잘하는 사람이고 잘하는 회사야. 그래서 이 큰 돈을 조금 더 쉽게 쓰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게 기업의 체질 자체가 망가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네. 인생에 대한 비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제 기자님도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네, 완전 좋아합니다. 네. 네. 야구를 보면요. 항상 우승하는 팀은 공격과 수비를 다 잘해야 돼요. 네. 근데 가을 야구는 뭐 공격만 잘해도 어떻게 잘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인생은 이제 긴 시즌 같은 게 네. 130경기, 150경기를 뛰어서 공격과 수비 밸런스 있게 해야 시즌을 우승하거든요. 우리 인생이나 기업도 마찬가지인 게 공격은 어느 한때 한번 이게 필을 잘 받으면 잘 될 수도 있는데 수비는 기본기가 되게 탄탄해야 돼. 맞아요. 네. 그 기본기의 역할을 하는 게 숫자이고 재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야구 얘기할 때 그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정말 좋은 수비수들 얘기를 할 때 특히 외야수 같은 경우는 공이 배트에 맞는 소리 듣고 움직인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소리와 함께 첫발이 움직이죠. 네, 네. 네. 이런 거는 사실은 오랫동안 경험하고 훈련해서 감으로 쌓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가 오랫동안 성실하게 임하는 게 없으면 하루아침에 잘 될 수가 없는 부분인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머니그라피의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전문가로서의 냉철한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를 가진 덕후의 이미지로 재무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에게도 친근감 있게 다가가면서 큰 공감과 인기를 얻고 계신데요. 특히 회계와 회계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미지를 조금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계사의 이미지와 실제 회계사라는 직업을 하며 느끼는 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회계사 이미지는 일단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뭔가 피도 눈물도 없는 뭔가 이렇게 냉철하고 뭔가 차갑고 그 사례를 제가 2023년에 MBC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넘버스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회계사 드라마가 있대. 그래서 네. 저도 한번 1편을 보다가 제가 항마력이 부족해서 끝까지 보지를 못하겠더라고. 뭐 음모가 막 있는데 막 회계사가 막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네네네.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단 저희도 그냥 하나의 어떤 월급쟁이들인 경우도 되게 많고 보통 회계사들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회계법인이라는 곳인데 회계법인에 가면 회계사들이 주로 안쓰럽습니다. 집에를 못 가요. 그리고 집에를 못 가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예를 들어서 며칠 밤 새고 막 이러면 이제 쓰러질 법도 한데 안 쓰러져. 일을 다 하고 쓰러져. 네. 그러니까 정말 엄청 책임감이 강하고 내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되게 투철한 사람들이지 막 물론 이렇게 막 눈물도 없고 냉철한 거는 뒤에서 이제 지켜보는 감독들이 있어서 그래. 나도 봐주고 싶지. 네. 근데 나를 관찰하는 사람 뒤에 2명, 3명 있거든. 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는 거고요. 약간 그런 짠한 이미지들이 좀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죠. 근데 네. 그 냉철하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성실해. 네. 이 회사는 진정성 넘쳐. 근데 숫자는 엉망진창이야. 네,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은 많은 경우는 이 어떤 진정성이나 마음 같은 거는 숫자로 표현이 안 돼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건 차가워, 냉철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또 그 성실함이 또 어떤 면에서 성실하냐의 또 차이인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실한 기업이라면 숫자로도 성실해요. 나는 진짜 성실한데 숫자가 틀렸어라고 하는 거는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가워. 차갑죠. 사실 회계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일이 많은 직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책상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회계사님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회계라는 렌즈를 통해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능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긴 분량으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긴장하진 않으셨을지 혹시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는 방법 같은 게 있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팁을 드리기 좀 어려운 게 긴장을 잘 안 하는 타입이에요. 뭐야? 좀 재수없어. 무대 체질이야. 차가워. 예, 무대 체질이야. 그러니까 원래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떨렸다가 올라가면은 잘 안 떨리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그게 왜 그럴까 이제 생각해 보면 물론 당연히 이제 자신감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내가 이 정도 준비했으면은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라는 차원에서 안 떨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대한 그 방송에서의 말을 조금 버벅거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그 방송 전에 할 얘기들을 몇 가지 문장으로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전 스크립트는 짜지 않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뼈대를 이제 단단하게 잡기 위해 노력한 다음에 그거를 방송 전에 내가 오늘 할 얘기는 한 문장으로 요로해서 요렇게 결론이야가 이야기를 한번 딱 정리를 한 다음에 나가면 그럼 좀 안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할 얘기는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 나머지는 그 살을 붙이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PT 준비의 모범 사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많냐면 완벽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맞아요. 다 외우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진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반드시 틀리는 구간이 생기거든. 네. 거기서 멘탈이 나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일단 뼈대를 잡은 다음에 나머지는 현장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맞아요. 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여지를 두어야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줄기를 잘 이제 지키는 게 중요한데 네. 기자님도 발표를 많이 해보셨나 봐요. 저도 아무래도 그래 많이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약간 저는 시행착오를 통해 겪었는데 회계사님은 원래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저도 여러 번 저도 강의도 많이 하고 하다 네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이른바 한 문장으로 줄이는 능력,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세분화해서 굵직한 그런 뼈대를 만드는 능력 같은 게 말하기에선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나 회계사님이 말씀하시는 콘텐츠들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굵직한 숫자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흐름이라고 하는 걸 더 명료하게 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흐름들을 어떻게 보면 각 페이지로 제가 얘기하고는 꼭지를 각 페이지로 네. 이제 PPT로 넣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네. 회계는 언제나 판단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 돈이 나갔을 때 자산인지 비용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현재와 미래를 다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판단이라는 게 잘못 이루어졌을 때 이른바 분식회계라는 것도 생기는 것 같고요. 개인의 경제 생활에서 그런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혹시 회계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회계가 필요한 이유는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를 쌓아놓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인의 경제 생활에서 의사결정을 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평소에 어떤 데이터들을 잘 쌓아놓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회계사 갓 합격했을 때 이제 차를 사고 싶었어요. 네. 회계사가 되면 마이너스 통장이 네. 나오거든요. 오. 그래서 차를 사고 싶은데 이거 한 방에 이거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자니 이자가 좀 부담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1,000만 원만 꺼달라라고 했는데 네가 지금 차가 왜 필요하냐 아직 취업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득하지 하다가 엑셀을 열었죠. 엑셀을 열어서 오. 내가 차를 지금 샀을 때와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샀을 때와 이제 5년 후 내지는 10년 후에 현금 흐름을 분석해서 보십시오. 지금 사는 것과 뭐 3년 후에 사는 것의 현금 흐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저의 베네핏은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차가워. 차갑죠. 네. 머릿속에 엑셀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음. 내가 어떤 금전적인 결정, 특히나 이게 적은 액수의 돈이 아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결정의 경우에는 항상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나누기 12 해서 2년 동안 얼마를 내야 돼. 그렇죠. 나누기 24 해서 2년 동안 이걸로 얻을 수 있는 게 얼만큼이야라는 식으로 굉장히 단순한 그런 판단만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그다음에 내가 거기에 들여야 되는 돈, 시간 같은 것들을 그렇죠. 좀 더 거리를 두고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몇 가지 케이스를 두고 조금 길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5년 후, 10년 후, 내지 1년 후, 2년 후. 그러니까 당장 이번 달만 보면 아껴야 돼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그냥 쓰고 행복하게 사는 게 롱텀으로 보면 더 중요할 수도 그쵸, 있거든요. 그쵸. 아니면 당장 이건 좀 아껴야 될 수도 있고. 그 판단이 사실 우리가 어려운데 네. 데이터가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의사결정,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회계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저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회계랑 관련된 이야기들이 결국은 인생 전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언제나 그게 문제잖아요. 정답은 네. 항상 사람은 코앞의 것을 보고 결정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데 맞아요. 문제는 이렇게 코앞의 것만 보고는 멀리 있는 걸 놓치기 때문에 긴 기간이 들어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엑셀이라는 것이 나를 객관화 시켜주는 거지. 의사결정할 때 나의 주관으로 들어가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위에서 나를 바라보듯이 객관화를 엑셀에다 펼쳐놓으면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언제부터 엑셀하고 이렇게 친해지셨어요? 거의 그냥 제가 워낙 극티여가지고 보자마자 되게 친해졌어요. 대학생 때부터 아주 너무 정겹더라고요, 엑셀이. 네. 아니 저도 T거든요. 근데 저도 T인데 저는 T랑 P랑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차가운 도시에 네. 미래 없는 여자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살고 그렇죠. 있는데 네. 완전 저는 반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냥 거기서 이제 더하기 빼기 했을 때 자동으로 계산되고 이 구조가 연결되어서 지어지는 것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습관적으로 엑셀을 키게 되고 키게 되다 보니까 계속 뭐라도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분석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까지 엑셀로 해봤다. 혹시 이런 거 있으신가요? 이런 것까지 일단 일기도 엑셀에다 썼고요. 그리고 여행 계획 세울 때도 저는 어디 여행 갈 때마다 그 여행지와 관련된 엑셀 파일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럼 엑셀 파일마다 예산, 뭐 간단한 회화, 뭐 맛집, 이동거리 이런 것들도 엑셀로 다 정리가 되고요. 결국 거의 그냥 모든 걸 그냥 엑셀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요. 이게 항상 저는 호환도 잘 되지 않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쓰기 난감하지만 안 쓸 수 없는 모든 문과러들의 어떤 숙명과도 같은 이 한글에 매여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일기도 엑셀에 쓰신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렇죠.
가정 내에서의 돈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돈의 흐름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를 사실 배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하는 친구 배우자가 그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는 웨스트포인트를 나왔거든요. 근데 둘이 결혼하고 나서 그 남편이 연말마다 일종의 회계보고 같은 식으로 그 수입과 지출, 대출 상환 내역 같은 거를 항상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계획과 리뷰를 하는 것 자체를 웨스트포인트에서 배웠다라고 해서 좀 엄청 놀란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돈 관리든 시간 관리든 제일 중요한 건 계획만큼이나 실행을 돌아보는 리뷰에 있는 것 같은데요. 회계사님은 가정에서의 돈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네. 혹시 팁을 주실 만한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팁도 결국 기승전 엑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예산을 관리하는 네. 저는 이제 제가 다 이제 예산을 관리하는데 예산을 관리하는 엑셀 표가 있고요. 엑셀 표에는 이제 1년치 예산,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예산, 그걸 이제 12개월로 쪼개서 어떤 항목에 얼마씩 평균적으로 지출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연말에 자산이 어느 정도 쌓일지, 그러면 그걸 그 쌓인 자산을 어디다 투자할지, 그럼 투자를 5년 동안, 10년 동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0년을 은퇴를 한다. 은퇴를 하면은 자산이 어디에 들어가서 연간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올지까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주 열어봅니다. 자주 열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 강의 요청하면 그럼 다음 달 수입에 반영해 놓고, 아니 뭐 여행을 가재. 그럼 여행 가면은 지출해야 되는 금액 집어넣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금액이 부족하네, 남네. 그럼 어디서 조정하지? 이런 생각들을 수시로 합니다. 엑셀을 즐겨찾기를 해놔서 원클릭으로만 그 파일이 켜지도록 항상 돼 있어요. 그만. 네. 근데 진짜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제일 큰 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들여다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해보려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 네. 근데 그 다음에 열어보는 걸 까먹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이 되면 네. 너무 따라잡을 게 많이 쌓여가지고 약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숙제가 있는 거죠. 되지.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다달이 내 지출 내역을 거기다 입력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입력을 해놔야 되는데 그걸 내가 뭐 식비를 얼마 썼고 교통비를 얼마 썼지 그걸 체크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죠. 몇 달치 쌓이면. 네, 네.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저는 토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토스 가계부 정리를 잘해주더라고요. 편하게. 네. 그래서 그거만 이제 조금씩 만져보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당장 해보고 싶죠. 네. 엑셀과 좀 친해져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회계사로 일하시면서 방송이나 강연 같은 말하는 일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 배분이나 일정 조율의 원칙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제가 왜 한숨을 쉬는 이유가 이것도 엑셀로 해서 그래요. 진짜? 진짜 기승전 엑셀이야. 네, 인생이 엑셀이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말하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는 일을 방송이든 강의든 말하는 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내 콘텐츠가 자꾸 비어지는 맞아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했던 얘기 또 할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시간을 구분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하는 것은 아웃풋이라고 치고 뭐 제가 뭐 컨설팅을 하거나 뭐 투자 검토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내가 배우는 시간을 인풋이라고 치자. 그래서 연말에 보통 이제 제 그 스케줄표를 쫙 열어서 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뭐 강의, 뭐 방송, 뭐 글쓰기, 투자, 뭐 컨설팅 뭐 되게 다양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몇 시간씩 썼는지 정리를 해서 전체 시간에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몇 %였는지를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올해는 내가 아웃풋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송을 좀 줄여야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는 편입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일정 관리할 때 이제 무슨 그런 왜 일정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를 정해서 네. 그런 컬러 같은 거 다르게 주고 관리하고 그렇죠. 이렇게도 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일정표에는 안 하고요. 거의 그냥 연말 내지는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왜냐면 구글 캘린더를 쓰니까 구글 네네. 캘린더 쭉 보면서 이제 몇 시간 썼는지는 좀 약간의 수작업을 통해 정리를 하는 회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엑셀을 쓴다. 두 번째 회고한다. 이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 경영입니다. 원래 경영은 경영학에 보면 경영이란 무엇인가 물어보면 계획하고 실행하고 리뷰하고 그걸 반복하는 게 경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를 경영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계획하고 실행하고 리뷰할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데이터는 내가 조금
이제 공을 들여서라도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만 리뷰를 할 수 있고 그래야 계획을 더 잘할 수 있거든. 저는 그게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살다 보면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올해 시작할 때에는 뭐 회사 일에 이 정도 시간을 쓰고 회사 바깥에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뭐 머니그래피 채널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네.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맞아. 이러면서 내가 예측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갑자기 시간 흐름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실패하죠. 저는 실패자입니다, 사실은.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네. 이제 원래 이렇게, 제가 원래 이게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근데 항상 이제, 근데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이제, 좀 이렇게 친한 분이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러면 스케줄을 완벽하게 짜놨는데 누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그 스케줄표를 테트리스를 막 하는 거지. 막 없는 자리를 막 끼워서 막 집어넣어요. 그러나면 이제 집에 가면 아내가 왜 그러고 사냐? 왜 너 그렇게 사세 고생하냐? 나도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항상 이제 좌절하긴 하지만 또 연말이 지나면 또 이제 연초에 오케이. 나 몇 시간을 더 줄일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을 다지면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회고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엑셀과 네, 회고다. 회고다. 이재용 회계사님의 콘텐츠가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이자 힘은 스토리텔링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텔링이 가장 흥미롭게 펼쳐지는 장이 바로 토스에서 만드는 유튜브 머니그래피 채널의 비주류 경제학인데요. 여러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채널을 보면 신기한 게 재무제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재무제표에 다 담기지 않는 내용을 결합해야 제대로 된 스토리가 나온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해지는 게 무엇을 누구에게 물어야 제대로 답을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능력인데요. 재무덕후 이재용 회계사님께 좋은 질문과 좋은 답이란 어떤 것일까요? 좋은 질문. 그러니까 저희 이제 비주류 경제학에서 질문하는 사람은 주로 이제 김창선 PD님인데요. 네. 김창선 PD님은 항상 이제 질문하면서 게스트의 등이 의자에서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질문하면서 저 게스트님 원래 보통은 이제 등받이에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질문을 하나 둘 하다 보면 등을 띄고 서서히 앞으로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김창선 PD는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스스로도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몰입하고 있다는 증거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 몰입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잘 들어줘야지. 그 사람이 말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을 해주다 보면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것들을 점점 더 꺼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원래 직업이 질문이거든요. 회계 감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회계 감사는 원래 질문하는 일이에요. 질문하고 이렇게 막 숫자 보고 막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는 일의 반 이상은 질문하고 답을 듣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회계 감사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이제 계속 할 때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회사가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숫자를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뭐 그 다음에 공감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질문이 되는 것 같고요. 좋은 답에 대해서도 또 물어보시면 좋은 답은 뭐 제가 워낙 답을 많이 하기도 하니 콘텐츠에서 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명확하긴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하는 사람의 명확한 의견이 들어 있어야지 좋은 답이 되고요. 그리고 두 괄식이어야 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의 왜냐하면 숫자를 보면 이렇겠습니다. 즉 명확한 근거. 그러니까 나의 의견 두 괄씩 명확한 근거. 그것들이 포함되면 좋은 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방식의 말하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견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하려는 말을 맨 뒤로 숨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듣다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리고 남의 얘기 많이 하고 막. 맞아요. 저는 이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사실은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 의견이 분명해야 두 갈식으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괜히 쓸데없는 남의 얘기하지 않고 핵심적인 것들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딱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이 이제 제 방송을 보고
이해가 잘 된다, 네네. 잘 들린다라고 하시는 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회계사들은 재무제표 뒤에 숨을 수 있어요. 네. 그냥 매출이 몇 % 늘었고요, 제 자산이 얼마 늘었습니다, 끝 이러면은 틀린 말은 아닌데 남는 건 없거든. 네.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좋아졌다는 거야? 나빠졌다는 거야? 어. 좋아진다는 얘기야? 나빠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앞에 이제 의견을 먼저 말하고 이제 숫자를 보거나 내지는 숫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좋게 들리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제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경제 관련한 글이나 방송들을 볼 때 약간 미칠 것 같은 게 그런 대목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네. 지금 근데 사실 그것도 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네. 콘텐츠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광고 주거나. 책임을 져야 네, 되거나. 책임을 져야 되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 말 듣고 내가 뭐 샀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얘기가 들려온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당장 그 뭐 어떤 회사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게 엮여 있으니까 가능한 그 의견이라고 하는 거를 알기 어렵게 숨기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사실 경제 관련 콘텐츠 엄청나게 많은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반대로 하시는 거죠. 일단 뭐 제가 이해관계자가 없어서 그런 거기도 하고, 전 뭐 증권사나 어떤 금융사랑 관계도 전혀 없고, 네. 저 거의 개인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제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치, 나는 이 정도 숫자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라고 좀 명확하게 좀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근거 있는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거 좀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회사는 그렇게 방송에서 세게 얘기하시면 항의 안 받으시냐, 내지는 어떤 뭔가 뭐 잘못해가지고 책임져야 될 일 네. 없냐. 근데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숫자만 보면 외부인으로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쵸.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재무제표를 방패박이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제1검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네.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비주류 경제학 하시면서 가장 좋아하신 에피소드 또 가장 어려웠던 에피소드 이야기를 여쭤봐도 될까 싶은데요. 네. 머니그래피 1년 전에 Q&A 하셨던 거 보니까 그 어려웠던 에피소드로 호텔,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로 MLB 얘기를 꼽으셨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새 시즌을 몇 달 전까지 하셨기 때문에 어려웠던 에피소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이야기도 업데이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네. 일단 뭐 당연히 재밌는 에피소드, MLB는 제가 거의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취미 중에 하나여서 그랬고요. 뭐 웹툰이나 게임, 최근에 뭐 보드게임까지도 굉장히 재밌었고, 네. 그런 건 당연히 제 취미니까 재밌었고, 의외로 재밌었던 건 페스티벌.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네. 네, 왜냐면 페스티벌 숫자로 얘기할 게 별로 없긴 한데. 네. 아니 근데 너무 훤하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무쟁이 입장에서는 이제 항상 제가 리스크와 리턴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망할 위험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밸런스가 맞아야 좋은 산업인데, 페스티벌은 명확하게 리스크는 높은데 리턴은 크지 않은. 그러니까 원래 재무쟁이 입장에서 하면 안 되는 사업이야. 네. 근데 저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쵸? 나와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구조를 만들었어. 전 그 낭만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게 저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숫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그 낭만의 힘. 네. 그게 보이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세상이 참 그 한 가지만으로 굴러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손익계산만 가지고 굴러가지도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게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그렇죠. 낭만이 숫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좋아지긴 할 수 없다. 모릅니다. 모릅니다만. 네, 쉽게 예측할 수는 없는 진짜 네네.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혹시 그런 좀 어려웠던? 어려웠던? 네, 준비하기가 어렵다든가 잘 들여다보이지 않는다든가. 그게 저희도 이제 비주류 경제학을 오래 두 시즌을 하다 보니까 이제 큰 산업은 거의 다뤘어. 네. 많이 다루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작은 산업들을 좀 다루기 맞아요. 시작하는데요. 네. 그래서 시즌 2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웠던 게 첫째로는 우주. 왜냐면 우주로 돈 버는 회사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자료도 잘 없고, 그래서 우주 같은 거 되게 어렵고, 이제 미국 선거. 선거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선거여서 하긴 했는데, 미국 회사이기도 하고 재무제표도 없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그쵸.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작은 산업 내지는 재무적으로 찾기 어려운 자료들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제 회로 뒤로 갈수록 예측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머리를 막 굴리는 거지. 막 자료가 없을 때는 예를 들면 막 런던 베이글 매출액이 얼마일까요? 자료가 없거든요. 재무제표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막 계산기 때리는 거지. 막 매장이 5개고요. 하루에 5,000명씩 오니까 얼마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근데 그게 맞잖아요. 이게 얼추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름 이제 하나둘 근거를 모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 저 이재용 회사 또 이제 회계 차력쇼 한다. 차력쇼. 차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내야 돼서 그게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좀 신기한 지점인데 자료가 없는 상황에조차 이러저러한 근거들을 모아서 가장 정답에 비슷한 근사치로 숫자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있는 숫자를 보고 분석하는 것과 또 다른 방식으로 숫자를 예측하는 작업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본업에 가깝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사람들이 볼 때는 저를 막 뭐 재무제표 리뷰하고 막 이렇게 막 칼질하는 약간 조선제일검으로 보십니다만 원래 제 본업은 이렇게 스타트업 대표님 앞에 앉혀놓고 이제 어떤 사업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거 파실 겁니까? 그럼 앞으로 그거 팔면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쯤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엑셀을 펼쳐놓고 같이 만들어요. 원래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을 볼 때마다 저 회사는 지금 저걸로 몇 개를 팔 수 있을까?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잘 되면 어느 정도의 가치로 이제 회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끊임없이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력쇼처럼 보이시는 거죠. 그걸 하려면 결국은 이제 합리성이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이제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투자자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자도 근데 자료가 설득하는 것도 같이 하시는 거죠. 자료 만드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도 자료가 없어. 근거가 없으니까 결국은 밀어내는 건 이제 논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신기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런 태도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잘 일하더라 같은 데이터도 있나요? 이런 태도나 유형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더라. 뭐 이렇게 명확하게 유형화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스타트업 저희는 투자도 하거든요. 투자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장하는 섹터. 막 예를 들어 뭐 실버 산업이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뭔가 이렇게 성장한 섹터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성공률이 높은 투자는 보통 그 창업자가 학습 능력이 좋은 경우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언제나 처음에 그렸던 대로 그대로 성공하는 회사는 진짜 막 1%도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여곡절을 겪고 그러면 결국은 그 변화된 상황에서 내가 배워서 잘 변화를 해서 조직을 만드는 회사가 오랫동안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을 볼 때마다 작년과 올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제 학습 능력 좋은 사람들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계속해서 이 숫자 얘기인 것 같지만 인생 얘기인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분들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런 일들과 엮여 있는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렴풋하게만 생각을 하면 뭔가 숫자가 크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숫자가 뭐 약간 이상한 표현을 치고 좀 약간 뾰족할수록 좋아하는 것 같고 분명하게 타겟층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인지도가 충분하다면 오히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러니까 괜히 이상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두가 좋아하는 이거에는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아니야. 그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오히려 매력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대박 나겠지 같은 게 아니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되게 잘하시네요. 아무래도 영화도 투자 업계랑 또 이렇게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업황이 안 좋지만. 왜냐하면 투자자는 언제나 미래를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려면 현재의 상황과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지금 매출이 많이 나오고 반응이 좋은 거는 미래에는 그 이상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근거일 수도 있고 작지만 굉장히 뾰족하게 예를 들어 한 사람의 고객이지만 그 고객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 빨리 막 제품을 내달라고 막 사정해. 그러면 10,000명의 고객일 때도 분명히 크게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투자자들은 미래적인 사고를 하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크면 좋고 이익 잘 나오면 좋고 그렇게 생각하는 다른 일반적인 분들이랑은 조금 다른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흔히 무슨 콘텐츠 얘기할 때도 대박 콘텐츠 얘기할 때 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몇 명의 사람들을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네. 그게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인지도는 다 있는데 어. 아무도 좋아하진 않아. 그렇지. 그거보다는 어. 몇 명의 소수의 확고한 팬덤이 있는 게 훨씬 더 이 컨텐츠를 오랫동안 맞아요. 생명력 있게 만든다고 얘기를 그 하는 사람들은 거죠. 지갑을 열거든. 예. 예, 뾰족한 사람이 지갑을 열거든. 예, 정말. 그래서 근데 이제 항상 이게 말로는 쉽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게 어렵기 어렵죠. 때문에 네. 어렵습니다. 네. 비주류 경제학에는 제가 몸담고 있는 업계도 언급되기 때문에 더 눈에 불을 켜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출판과 영화가 비주류 경제학에서 둘 다 꽤 암울한 느낌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와, 이게 숫자로 보니까 이렇게 명료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기도 했고요. 또 그래도 그걸 보면서도 이 바닥을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서의 비애도 괜히 느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출판 시장, 출판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국의 독서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화석 비즈니스라고 부를 만한 독특한 그런 형태의 산업이 되었는데요. 민음사 조아람 부장님이 나오신 출판 시장 이야기는 조회수가 거의 60만 회에 달하더라고요. 출판계는 자신의 영역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유지하고는 있지만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화석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이런 화석이라는 말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죽었다는 뜻으로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아, 제가 그때 화석이란 말을 이제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네, 정말로. 네. 다들 수근수근하는 느낌으로. 네, 화석은 뭐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건 칭찬의 의미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끓는 물 속에 개구리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네. 왜냐하면 땅이 자꾸 작아지고 있는데 우리 땅이 면적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괜찮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래로 보면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땅이 그대로 있어도 이 나라가 없어지면 사실 그 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판계는 변해야 되고 조금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염려 섞인 표현으로 화석이라고 한 거고. 예. 그렇지만 이제 출판계가 그래도 이제 희망이 없지는 않다.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그렇죠. 없지는 않고 특히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님 이후에 네. 이제 텍스트 힙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제 워낙 힙이 붙으려면 희소해야 되거든. 네. 이 텍스트가 희소해진 거야. 희소해진 거야. 아, 텍스트 힙을 네. 이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분 처음 네, 봤어요. 힙은 흔하면 힙이 안 돼요. 맞아요. 이미 희소해졌어. 근데 그런 거기도 하고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AI를 엄청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것처럼 두뇌 허약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맞아요. 야, 우리 두뇌를 단련해야 되는데 라는 고민을 한다 본다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두뇌를 단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독서잖아요. 네. 왜냐면 텍스트를 보고 어떤 이미지와 소리와 감성들을 이제 일으켜야 되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 헬스장이 좀 잘 되거든요. 네. 헬스장 가면 사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오래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맞아요. 살아야 되고 저속노화 이런 그리고 것도 요즘 막 네. 사람들 차 타고 다니고 이제 운동할 그것도 없으니까 몸이 망가지니까 맞아요. 그런 네. 것처럼 점점 어느 순간은 야 우리 두뇌를 좀 이제 단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독서들이 조금 더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반작용으로서 일어날 수는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조금 합니다. 하지만 잊을 네. 수 없네요. 네. 힙은 희소하기 때문에 힙한 것이다. 네. 네. 혹시 AI 프로그램도 많이 쓰시나요? 많이 쓰죠, 많이 쓰죠. 어떤 용도로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리서치. 왜냐하면 이제 방송이나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산업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영어를 제가 못 하다 보니까 영어 자료를 잘 찾아줘요. 그래서 잘 정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줄기를 잡을 때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리서치를 할 때 주로 쓰시는 게 요즘에는 그런 AI 프로그램들이 될까요? 그렇기도 하고 그냥 요즘은 거의 구글을 대체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정리를 맞아요. 너무 잘해. 뭐 단순한 질문 같은 거 원래 구글 내진 네이버 들어가면 또 블로그 가서 막 이상한 그림들 보다가 막 그래서 결론이 뭔데 막 맞아요. 막 그런데 이제 GPT나 이런 AI한테 물어보면 그건 그겁니다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비주류 경제학에서 많은 산업 분야를 살펴보셨는데요. 그 비주류 경제학의 재미 중 하나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는 실무에는 뛰어나고 판을 읽는데도 훤한데 정작 숫자로는 자기 판을 돌아볼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웹툰이나 빵 이야기 할 때는 이재용 회계사님의 덕후력을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계사님의 분석을 듣고 해당 분야 패널이 그게 다 보이는구나 하고 약간 넋두리 같은 혼잣말하는 장면도 꽤 봤거든요. 이렇게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가 관심을 갖게 되신 분야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주제도 많고 전혀 모르는 주제도 많고 그래서 되게 비주류 경제학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새롭고 재밌는 곳인데요. 뭐 제가 만났던 전문가 중에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커피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거의 이제 비주류 경제학 시즌 초반이었는데 커피 얘기하면서 그래도 사람들은 백다방 먹고 저 메가커피 먹을 거예요. 맛을 어떻게 알아? 이랬는데 그라인더 하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커피를 뭐 매일 아침 원두를 막 가리면서 먹고 막 그런 편이고요. 그리고 뭐 아마 시즌 2에서는 이제 중고차 방송하다가 이제 중고차 뭐 얘기하다가 중고차가 왜 경제적으로 왜 유리한지 이런 거 얘기하다가 내가 말한 거에 내가 설득된 거야. 어머. 그래서 중고차 방송을 촬영하고 다음 주에 차를 샀어. 그치? 중고차는 경제적으로 유익한 선택이네? 중고차 사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제가 전혀 뭐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뭐 인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초대해 주셔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숨겨왔던 나의 어떤 밴드에 대한 열망들. 네. 이런 걸 또 다시금 되새기면서. 심지어 밴드분이 왔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요즘에는 인디 가수 음악도 많이 듣고 있고. 예. 이제 또 이제 6월에 또 철철라 하겠지? 철원에 또 가야지 하고 이제 또 마음도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삶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게 되게 비주류 경제학의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인풋과 아웃풋이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일로 한 거는 그냥 일로 끝나고 내 생활에 영향이 안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컨텐츠가 되기도 하고 컨텐츠로 다뤘던 게 내 생활로 들어오기도 하는 게 되게 활발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심인 거죠. 그리고 저는 원래 그냥 새로운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호기심이 어떻게 보면 제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인데 네. 또 감사하게도 방송에서 그 호기심을 자꾸 이제 집어넣어 주시니까 계속 관심이 가고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제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그런 게 전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회계사님은 책 비주류 경제학의 서문을 쓰기도 하셨는데요. 이 글도 굉장히 쉽게 읽히지만 중요한 지점들을 짚고 있어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유튜브 콘텐츠를 담은 책인데 유튜브로 사람의 성장이 가능할까 하는 지점에서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쓰기도 하셨거든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읽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적으셨습니다. 평소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활동들을 즐기시는 편인가요? 그쵸. 즐긴다기보다는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 사명감 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갖는 게 어떻게 보면 글 쓰는 게 사람을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어떤 도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회계법인 시절을 할 때도 어느 순간 이렇게 제가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항상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거 보고 나서 글을 써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내부적으로 그냥 제가 제 노트나 이런 데서 쓰기 시작하다가 트레바리라고 독서 토론하는 네네네. 데 있잖아요. 거기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모임을 하는데 글쓰기 주제로 가서 이제 몇 개 시즌을 동안 가면서 이제 그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런 작업들도 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유명해지게 방송인을 나오게 된 계기도 글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브런치에다가 짧은 긴 글 같은 걸 남겨놓기도 하고 뭐 언론이나 이런 또 기고도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보니까 방송에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글을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스스로 성장함을 느꼈고 글을 쓰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성장의 선순환을 반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책 읽고 글 쓰는 게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는 쉽게 하지만 그 성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계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됐을 때 어떤 가치를 이루었을 때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글을 쓰다 보면 내 어떤 머릿속에 이제 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잔재들을 주워서 하나로 뭉치는 맞아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글을 안 썼으면은 그냥 흩어져서 모래알처럼 사라지는 것들인데 걔를 하나씩 모아서 특정 주제에 대해 글을 쓰면 난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주워 담으면서 전문가가 하다 보면 그 글과 글이 또 이제 뭉쳐서 또다시 또 하나의 어떤 글이나 또 전문성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글쓰기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진짜 이게 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 최근에 몇 년간의 자기 개발 관련한 이야기들 중에는 사실 책 읽기와 글쓰기가 많이 언급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콘텐츠에서 많이들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글쓰기와 책 읽기를 이야기하는데, 네.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구호가 되게 공허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쵸. 글쓰기 책은 있는데 글을 안 쓰지. 예, 그쵸, 그쵸. 아, 바로 그건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가 생각을 해봤지만 글로 쓰기 전에는 명료하게 구조화해서 볼 수 없었던 그쵸. 것들을 내가 만들어 보는 것으로, 건물을 지어보는 것으로 아, 사실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도 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아마 숫자를 다룰 때도 그렇게 다양한 가능성들을 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결국은 이제 인생이라는 거는 약간 내가 저는 이제 성장욕이 되게 강한 사람인데 성장을 해야 되는 그래야 도태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성장이 뭐냐라고 보면 결국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두뇌의 성장이에요. 두뇌의 성장은 또 어디서 오냐? 내가 두뇌를 열심히 괴롭혔을 때 웨이트 트레이닝 하듯이 두뇌를 괴롭혀야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두뇌를 가장 심하게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글쓰기다. 맞아요. 제일 괴롭히는 방법. 그렇죠. 네. 근데 또 괴로운 만큼 또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글쓰기가 매력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 또 한 가지 즐겁고 행복한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쓰신 것도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물리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무엇이 행복한 인생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빠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회계사님 같은 경우는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좀 독특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뷰하신 걸 봐도 가족과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가족과의 관계에 쏟는 정성이 크다라는 인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회계사님의 노하우나 원칙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노하우는 딱히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저는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 방송에서도 가끔 얘기하지만 취미가 너무 많아요. 뭐 취미가 한 20가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챙기려면은 일을 좀 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자발적으로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는 뭘 할 때 행복할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제일 행복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적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줬을 때 제일 행복하고 생활적으로는 그냥 우리 가족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딸아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간순간 내가 필요하다는 거를 그냥 그때그때 판단하다 보면 뭐 그러면 좀 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닌가. 다만 명확하게 내가 뭘 해야 좋은 건지.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내가 뭘 해야 좋은 건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가게 되는. 네. 그러면 내가 뭘 하면 행복한지 모르니까 돈이라도 많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돈이 가치의 1순위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것보다는 분명히 사실 돈이 슬프잖아요. 돈이 내 삶의 가치의 1순위가 된다는 게. 그것보다는 내가 뭘 해야 즐겁고 행복한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돈이 비교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수치화해서 비교하기 쉽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급이 됐는지, 어느 정도 만족하는 삶을 비교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보여주는 걸로 역으로 안도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부재에 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결국은 내가 뭘 좋아하지, 뭘 할 때 행복하지에 대해서 계속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거는 너무 공허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네, 당연한 것처럼.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게
회계 사람 되게 특이하다라고 말을 얘기할 때 왜 특이하냐 물어보면 그렇게 막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인기가 쌓이면은 물이 들어왔으니까 노를 저어야지. 뭐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강의도 많이 가고 돈 많이 버셔야지 왜 그러고 계시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저는 근데 돈이 1순위가 아니에요. 한 3순위 정도 되거든요. 당연히 순위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더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스스로 성장하는 감정을 느끼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게 오히려 또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근데 그게 특이한 거야. 이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얘기인 네. 거예요. 네. 항상 그 사람에게 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일단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네. 재밌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파이어를 해야 되는 그치. 거예요. 당장 떼돈을 벌어서 어. 엑시트를 해야 그래서 그 차익을 실현하고 내가 그러니까. 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고. 맞아요. 네. 예,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회계사님께는 엑셀이 네.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회계사님이 좋아하시는 책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읽으신 책도 노션에 정리해 두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하시는 책, 반복해 읽으시는 책, 추천하고 싶은 책 이런 것들 몇 권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책을 좋아하는데 책보다 좋아하는 취미가 너무 많아서 일도 많이 해서 막 책 다독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1년에 몇 권 정도는 별 5개의 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별 5개의 책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나의 삶의 어떤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를 별 5개라고 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근 몇 년 내에 읽었던 책 중에는 이제 정의영 교수님의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드십니다. 네. 인생을 정말, 바꿨어요. 정말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저희 식습관 자체가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뭐 먹을 때마다 항상 당이 몇 그램 들었는지 하고 내가 지금 혈당이 얼마인지 이런 거 야채 먼저 먹고. 저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앞서서 내 인생을 바꾼 책 중에 하나는 뭐냐 물어보면 김민석 작가님의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랑 대리사회. 왜냐면은 그걸 보고 이제 퇴사를 결심했거든요. 그렇지. 난 퇴사해야 돼. 그분들 대학원 그만두잖아. 그렇죠. 아니 근데 네. 그 책 읽은 사람 중에 네. 퇴사 엔딩 맞은 사람은 아마 네. 유일하지 않을까. 인생을 바꿨으니까 나도 바꿔야지. 네. 그렇구나. 물론 이렇게 읽자마자 퇴사한 건 아니지만 그치. 원래 조직이란 거는 그 안에 있으면 안 보이지만 한 발짝 뒤로 보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 객관적으로 바라봤더니 나는 여기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었네. 가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깨닫는 거죠. 네. 근데 네. 저는 그 이른바 결정하시는 과정 자체가 다른 경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내가 이걸 멀리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뜻은 멀리서 보니까 조직에 있는 게 안전해. 같은 식으로 생각의 흐름이 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뭔가 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떨어지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있으면서 내가 익숙한 방식의 고통을 감내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가치관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제 스스로의 성장 곡선이 무뎌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왜냐하면 한 조직에 오래 있으면 성장 곡선이 어쩔 수 없이 익숙해지니까 무뎌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게 뭐 익숙하게 편안한 사람이 있고 저처럼 나는 내 스스로가 성장하지 못하는 걸 못 참겠어 라고 하는 거를 또 좋아하는 성향이 그건 성향의 차이지 뭐가 맞다 그러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이재용 회계사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영상으로 많이 하지 네네. 이렇게 막 이 목소리로만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런 컨텐츠도 되게 재밌다. 팟캐스트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리딩 케미스트리 진짜 제가 뭐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앞에 것들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헬스하면서 듣기 딱 좋은 컨텐츠. 크게 부담 없으면서도 맞아요, 잔잔하게 맞아요. 재미를 주는 최고의 컨텐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